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최근 관심이 높아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이 빨라지면 외환 관리에 허점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은행 등 규제가 가능한 곳부터 허용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는데 여기에 카드사의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영끌족들이 카드론까지 끌어다 집을 사겠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카드론 최대 한도는 보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감세 법안으로 불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1기 때 시행돼 올 연말에 끝나는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10년간 3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반대 입장을 철회했죠.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국회 통과를 앞둔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과 증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 증시가 힘찬 상승세를 보인 원동력을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에서 찾는 분들이 많죠. 일반 주주들은 환호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계는 왜 이렇게 반대할까요? 소송이 늘어나고 의사결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게 재계의 우려입니다. 불안한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자사주를 활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안의 파장 두 분과 따져보겠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천준범 변호사,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상법 개정안 지금 국회 심사 중입니다. 4일까지 임시국회인데 그전에 민주당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국힘도 이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통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반대해온 기업들이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 태광산업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의결했죠, 이사회가. 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지분이 많은 대주주, 지배주주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교환사채,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 기업들이 최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태광산업의 경우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황세훈 의원님. 네, 일단 자사주를 기업의 자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산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각을 전제로 해서 매입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소각을 전제로 해서 매입이 되는 경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주주 환원의 그 방법, 수단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거고요. 예. 기업이 돈을 벌면 이 번 돈은 당연히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자사주는 당연히 매입을 하면 소각을 함으로써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라. 이것이 사실 자사주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동안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소각은 하지 않았죠. 네. 매입을 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회사의 자산 계정으로 계속 남겨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형식적으로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 환원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더 빈번하게 발생해 왔던 거죠.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자사주 소각을 조금 의무화, 뭐 상법 개정에는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자사주 소각을 조금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사주는 굉장히 유용한 경영권 방어 도구처럼 인식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네. 네. 인식이 되어 왔는데 그것을 이제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야 된다, 내지는 소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네. 되면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소각으로 해서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이제 그 지배주주나 혹은 경영진의 그런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도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광산업이 하는 이사회 결의한 거를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통해서 다른 회사에 이거를 주면 이걸 기초로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그 채권을 산 사람이 나중에 태광산업 주식을 가져갈 수 있게 지금 교환사채를 발행한 게 자사주 소각을 하려는 새 정부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러면서 자사주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자금 조달 수단은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쓸 수는 있는데 수달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좀 활용하는 꼼수다. 이런 비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태광산업은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이 교환사채 발행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태광산업의 주장을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사주 관련된 일을 할 때 명목상의 공시하고 또 실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목적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게 좀 아쉬운 겁니다. 공시한 거와. 이번에 태광산업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사업을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한 3,200억 원 정도의 자금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전까지 그런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가지고 그 전에는 네, 좀 갑작스럽다. 이 자사주에 대한 이비를 발행하기 위해서 좀 급조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의 의심이 좀 있는 상태고요. 네. 사실 이 교환사채라는 것은 그 자사주를 나중에 바꿔갈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네.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사주 처분 공시가 같이 나와 있고요. 예. 이 자사주 처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유상증자하고 실질은 완전히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제3자 유상증자와 같은 절차 또는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우리나라 법에는 그 부분이 좀 공백으로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자사주를 실질적으로 처분하면서 제3자 배정을 하는 그런 절차 또는 실체적인 요건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혹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네네. 자사주를 태광산업이 갖고 있던 거를 교환사채를 발행을 통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그동안 시장에 유통 물량으로 나와 있지 않다가 다시 유통 물량이 되니까 네. 주식 가치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자사주를 좀 가지고 있으면 소각해야 된다는 이 새 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지금 상법 개정안에 물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전에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이렇게 늘고 있어요,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보면 태광산업뿐만이 아니라 자사주를 매각을 하거나 매각.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교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사주를 처분하려는 그런 시도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예. 사실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거나 또는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각을 하는 행위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사주 매각 시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제도 변화가 생기면 제도 변화가 확정되기 전 시점에서 이미 예상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항상 나타나는 굉장히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사주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네. 기업들이 이것을 자산으로 기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매각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현금화시키는 것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제도적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기업들은 그러면 당연히 가지고 있던 자사주들을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현금을 회수해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사주
이렇게 약간의 꼼수적인 측면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태광산업의 주장도 잠깐 시청자에 들려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그런 꼼수 차원이 아니고 내년까지 집행할 투자 규모가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투자 기금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EB 발행,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 그런 취지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쪽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데 이 의무화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외국인 경우에는 사실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냐 마냐는 논란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사주는 매입하는 순간 사실상 소각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소각한 것과 같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혹시라도 소각하지 않고 다시 시장에 내놓으려면은 신주 발행이랑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법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이 사실상 없는 상태고요.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20%, 30%씩 자사주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 나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사주를 20, 30%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꽤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지주회사들은 웬만큼 10%에서 20%를 다 갖고 있고 또 40% 이상 갖고 있는 회사들도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가 이번 상법 개정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번 상법 개정이 안 들어가면 어디? 뭐 이제 강제 소각부터 아니면 공시 강화까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워낙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일률적인 강제 소각은 좀 시장에 충격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점진적이거나 단계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지분을 이렇게 소각이 많은 경우, 자사주가 많은 경우 다 소각을 의무화하면 대주주로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좀 줄어들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사주는 대부분 이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렇게 99% 이상 소각이 되지 않고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자사주가 이제 회사 돈으로 산 거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사 돈으로 산 자사주인데 왜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이 자사주 매입 소각의 가장 큰 문제이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취지와 연계가 돼 있는데 지금 상법 개정안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만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꿨어요. 그동안 반대해오다가 반대해왔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식 투자자들이 의식을 했겠지만 발표하기는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권 침해가 발생한 점 이걸 입장 변화 이유로 들었다고요? 네네. 어떤 기업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죠? 최근에 국민의힘 입장을 바꾸게?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 기업인데 네. 뭐 기업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대규모 기업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검색은 되실 것 같은데 네.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M&A가 시도되는 과정에서 이제 경영 분쟁 과정에서 유상증자가 발표됐던 기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업 활동이 굉장히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유상증자가 발표되었던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상증자라는 것은 자본시장에서는 거의 기업의 최후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이제 모습이거든요. 예.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이 투자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자금 조달 수단은 당연히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유보금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외부에서 차입을 통해서 빌려오는 돈. 네. 그리고 마지막이 주식을 발행을 해서 끌어들이는 자본금. 이것이 가장 비용이 높게 드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영업 활동을 잘하고 수익을 잘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아해할 수밖에 네. 없는 거거든요. 네. 영업 활동에서 이익도 많이 생기고 있고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도 충분히 가능한 회사가 네. 갑작스럽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많은 특히나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의 굉장히 피해가 오는 그런 경영의사 결정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럼으로써 이제 조금 여론이 나빠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테고요. 또 뭐 개미 투자자가 지금 뭐 1,300~1,400만 하니까 투자자들이 바라는 상법 개정안을 계속 반대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유상증자 최근 기업들의 그런 관행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반대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이사의 충실 의무가 그동안은 회사로만 돼 있었는데 이제 주주로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 외에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더 있지 않습니까? 뭐 집중 투표제, 또 3% 룰로 감사위원을 뽑는 문제. 자, 이 부분들이 있는데 요 집중 투표제와 3% 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이게 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데요. 집중 투표제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여러 명의 대표를 뽑을 때 했던 방식을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명에 한 명씩 뽑는 경우가 아니고 여러 명을 뽑을 때에는 사실 거기에 우리 표를 나눠줬잖아요. 네. 나눠주면은 다득표대로 이렇게 선출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예. 만약에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은 보통 그 주주는 자기 의결권 하나만 행사를 하게 되는데 3명일 때는 3배의 의결권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3배의 의결권을 한 명한테 몰아줄 수 있게 함으로써 최소한 소액주주들이 한 명의 이사는 뽑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집중 집중투표제입니다. 투표할 수 있게 해서 맞습니다. 원하는 소액주주들이 뽑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표를 네. 몰게 할 수 있다. 한 명도 뽑히지 않는 현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그게 보면 될 집중 거고요. 투표제고요. 3% 룰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3% 룰은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그 1962년 상법부터 감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네. 감사는 대주주가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근데 그 3%를 계산을 할 때 일가 친척하고 계열 회사를 다 합칩니다. 특수관계인들. 네, 네. 같은 주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식 제도가 들어와서 이제 감사위원회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감사위원회는 이사이기 때문에 이런 3% 룰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조차도 지배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위원들에게도 3% 룰을 적용하자라는 법이 2020년에 이제 개정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좀 이상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감사위원 중에서 사회이사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합치지 말고 따로따로 봐서 3%로 하자라고 따로따로. 네. 네. 예를 들어서 일가 친척이 10명이 합쳐서 30%를 가지고 있다면은 기존에 합쳐서 3%일 때는 10명이 전부 다 3%밖에 행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개별 3% 룰이라는 것은 10명이 각자 3%를 행사할 수 있다 보니까 30%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이사인 경우에는 좀 그렇게 이상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고쳐가지고 감사위원을 뽑을 때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전체 합쳐가지고 3%를 하자. 이런 법안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지금 3% 룰 적용이 한 명인데 뭐 둘로 확대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3명이라면은 한 명까지만 그렇게 3%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감사위원도? 네. 그런데 이제 2명 또는 전체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집중투표제 3%를 적용 이것도 굉장히 여야가 지금 갈등을 벌이는 것 같아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까지는 좀 국민의힘도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 집중투표제가 우리 지금 우리도 창법에는 도입이 돼 있는데 네네. 정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못하게 한 다음에 의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시가총 예를 들자면 이제 기업 자산 가치가 2조 원 이상 되는 큰 그런 기업들? 아주 이제 사이즈가 큰 기업에 대해서만 이제 의무화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이제 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기업들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특히 반대하는 것 같아요? 네,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이제 이걸 배제를 시키는 정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배주주, 예를 들자면 20%에서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들은 이사회를 전원, 사회이사를 포함해서 전원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집중투표제가 들어오면 앞서 우리 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소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한테 몰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지배주주가 원하지 않는 이사가 이사회의 멤버로 선임이 되는 경우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사회의 운영이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사회 멤버, 특정 멤버가 이제 비즈니스 안건들, 여러 경영 의사 결정 안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반대를 표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물적 분할을 해서 예. 이제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거, 이거 다 이사회의 의결 사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를 상장시키면 일반 주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어떤 특정 이사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 이런 식의 시도가 사실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기업 없는 거죠. 경영인으로서는 원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을 맞을 수 예, 있다. 지배주주의 입장에서는 네. 추진했던 경영 그런 이제 정책 방향성이 일부 변화를 하거나 좌초가 되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다른 나라도 의무화 제도가 있습니까? 집중투표제를 다 의무화합니까? 일부 있긴 합니다.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의무화를 하고 있는 걸로 일부? 알고 있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집중투표제 자체가 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미국인 경우에는 대부분 지분이 분산돼 있고 다득표제에 의해서 의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에서 30% 되는 주주가 이사 전원을 선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주주가 좋아하는 이사들이 골고루 분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한 명을 한 번에 뽑는 찬반 투표식으로 뽑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20~30% 주주도 이사회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비교적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될 이사회가 20~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입맛에 맞는 분들도 사회이사가 구성된다. 지금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거의 구성되어 대부분이에요? 있습니다. 네네. 독립적으로 운영 안 되고 있습니까? 아주 극히 일부 회사는 모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아무래도 이제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들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걸로 사실은 아쉽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 이제 확정이 되려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텐데 집중투표제 의무화라든지 3% 룰을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에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을 만약에 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이 부분은 빼고 당초 생각했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문제만 넣어서 통과시키자고 해서 만약에 간다면 혹시 우리 투자자들은 좀 많이 실망할까요? 투자자들의 실망은 상당히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주가 상승이 발생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상법 개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제안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번에 한번 발의가 됐다가 거부권 행사에 의해서 이제 좌초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전자주총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만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집중투표제에 들어가고 3%룰 이렇게 들어가면서 훨씬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에 특히나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이 현재의 모습으로 통과가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였거든요. 네. 이사회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전적으로 쉽게 말하면 좌지우지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됐었는데 상법 개정안이 처음에 이제 제안되었던 그런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중간에서 한두 개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 조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형성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주춤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잘 올라왔는데 만약에 집중투표제 3%를 빠지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정도로 상법 개정안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까요?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조금 저 정도로 좀 국회 정부가 좀 약한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금 약해지는 것이 좀 더 크게 다가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크게 다가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법 개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다만 한국이 거버넌스가 개선이 된다라는 어떤 시그널, 신호의 입장에서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패시브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것이 그냥 약해졌다라는 그 시그널 자체가 왜냐하면 이 한국이 그 전부터 거버넌스 개혁을 한다고 했다가 좌투전적이 굉장히 많아서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확실히 되지 않으면은 한국이 또 다시 약해졌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로 확산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여야가 여당 민주당, 야당 국민의힘이 지금 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시킬까를 놓고 지금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군요. 자, 해당되는 기업들은 이제 뭐 반대는 소용없다. 뭐 통과는 확실시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경제단체장들이 이제 정치권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소송이 좀 많아지면 그럴 때 주주까지 이사가 충실해야 된다면 뭐 주주에 대한 배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이런 배임죄의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충실 의무가 강화되는 거는 사실 시대적 대세가 돼버렸으니까 부인하기는 어렵더라도 배임과 관련된 부담은 일정 부분 조금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배임죄가 그 정의 자체가 사실은 조금 모호한 그런 구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배임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 그 경우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여지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조금 적용 범위를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판례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배임이고 어디까지 이런 경영 의사 결정은 충분히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진들이 기업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면 정말 배임죄에서 좀 벗어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기업들의 주장인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깊이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 주주 충실 의무 이제 논의를 작년에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때 보면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제 배임죄 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충실 의무라는 것은 그 어떤 법리나 지금 들어오는 문구상 업무상 배임죄와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충실 의무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배임죄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 반대에 대한 그 우려나 공포가 좀 과장돼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충실 의무라는 거는 주주 간의 어떤 이해 충돌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좀 굉장히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임죄로 당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없다. 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0에 가깝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던데요. 네, 그래서 그분은 저는 다른 토론에서는 참 많은 교수님들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제 참 반대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인정은 하십니다. 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과장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상법 개정안은 이전에도 이런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조금 이거를 완화하거나 좀 명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이 상법 개정안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업무상 배임죄를 기업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 조금 제한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실 의무와 주주 충실 의무와 배임죄는 무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것과 직접적인 연결은 돼 있지 않다. 네네. 이제 이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사내 경영진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외에도 이 사회이사들이 굉장히 긴장할 것 같아요. 사회이사들이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얘기대로 이제 조금 뭐 거수기처럼 이게 의사결의를 했다. 뭐 그러진 않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사회이사들도 이제 함부로 의결을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 주주들, 지배주주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는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만 고민을 하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지배주주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반드시 고민을 한 이후에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적 분할 이후에 중복 상장을 하는 거 이거 다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들이거든요. 이런 안건이 예를 들어 또 올라왔다 그러면 물적 분할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자회사를 다시 상장을 시키겠다라는 의사 결정을 내릴 때는 이 의사 결정이 기존 일반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당연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찬성이 아니라 반대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양쪽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회이사들의 경영 의사 결정 과정이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금 이렇게 진지해지고 시리어스해져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전주변 변호사에게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돼서 이사들이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 충실 의무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 좀 많이 일어날까요? 많이 있어요? 이사의 결의 중에 양적으로는 한 10개, 1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주 사이에 이해 충돌이 있는 사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경영을 할 때.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주주들의 좀 이익이 조금 침해가 된다. 이럴 때 좀 그것이랑 사실 충실 의무와 관계가 없는데. 관계 없어요? 네. 그것은 이제 의견 충돌일 뿐이고 사실 이익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결정을 했다가 그 장기적인 결정이 잘 안 됐을 때에는 지배주주 주가도 떨어지고 일반 주주 주가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상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모자회사 합병한다든지 뭐 물적 분할 이후에 중복 상장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이 결정이 전체 주주에게 똑같이 이익이 되는 것인가만 생각해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게 우려와는 달리 과연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실제 기업 경영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준범 변호사 그리고 황세원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처벌은 강화됐고 규제도 늘었는데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는 왜 줄지 않는 걸까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으로 지키는 곳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김현중 이사장 모시고 산재 현황은 어떤지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 소식 자주 듣잖아요. 참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주 들려온단 말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재해가 어느 정도예요?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한 10년 전에는 연간 사고 사망자 수가 900명대였었거든요. 900명대? 네. 최근에 지금 8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만 조금 줄었네요. 거기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더 줄어야 되는데 안 되고 예, 그 정체가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27명이 사망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매일 2명 이상의 그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고 유형도 뭐 추락이나 끼임 이런 그 후진적 사고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똑같은 산업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죠. 조금 줄었는데 지금 정체 상태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가 비교하면 우리가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많죠. 많죠. 그 보통 그
다른 나라하고 이제 비교하는 그 지표는 사고 사망 만인율이거든요. 사고 사망 만인율. 예. 네. 근로자 1만 명당 네. 그 사망 사고 숫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 단위는 퍼밀리아드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우리나라는 지금 요 근년에 작년에 0.39 퍼밀리아드입니다. 0.39. 예. 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0.03 퍼밀리아드. 03. 예. 뭐야 이게 지금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13배 정도. 13배. 예. 그리고 독일하고 일본이 0.12 내지 0.13 퍼밀리아드. 거기에는 우리가 한 3배 정도. 이사장님 이렇게.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예, 이렇게 지금 맞습니다. 여전히 선진국에서 높으니까. 예. 우리가 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네.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네. 반대도 했는데 네. 산업 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시행된 지 이제 4년 차를 맞잖아요. 예, 예. 어떻습니까? 뭐 효과를 낸다, 내지 못한다 여러 가지 분석이 많던데 어때요? 예. 지금 보면 그래도 그 법 시행 이후로 그 안전 그 보건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투자. 예, 네.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좀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좀 고무적인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새로운 법과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필요가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4년 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 3년 동안 운영한 법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선 듭니다. 방안에 대한 사회적 예. 논의가 필요하다. 예.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책임 있는 경우 사망 사고에 예, 대해서 예. CEO가 이렇게 CEO의 형사처벌까지 되잖아요. 예, 예. 그게 가장 지금 기업들이 예. 두려워하고 네. 우려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걸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바꿔달라 예. 그런 기업들이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의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현재 이 법 자체가 처벌보다는 이제 예방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은 그래요? 네, 그래서 경영 책임자가 나름대로의 그 안전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거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면책 사유를 이제 부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무시하거나 중대재해가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고의나 과실이 네. 없으면 책임을 안 지우는 거죠. 예. 네. 그런데도 기업들은 자꾸 이제 예방 위주로 더 해야 된다, 예. 처벌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대비도 다 했는데도 예. 사고가 뭐 어떤 최고 경제의 책임만으로 네. 과실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제 이 또 다른 편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좀 압박이 있어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설비 투자라고 해야 되지 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점에 대해서 한번 사회적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 차인데 여전히 조금은 줄지만 여전히 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네. 그로 인한 우리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죠. 네, 경제적 손실이 이제 1년에 36조 원 정도 됩니다. 36조 원. 이거 어떻게 36조 원이 나오지 이게? 그래서 지금 그 만약에 근로자 연봉 3,600만 원 받는 근로자라면 한 100만 명 정도는 고용할 그런 정도의 엄청난 경제 재화입니다. 손실이군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예산이 1년에 48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 75%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비용인 산업재해 비용으로 이제 소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회적 그 손실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이제 노동력 상실 그리고 생산성 하락, 신뢰도 하락 이렇게 되고 또 근로자 개인으로 보면은 가정에 있어서의 경제 주체가 다침으로 해서 경제적 손실, 더 나아가서는 또 가족 해체까지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경제적 손실만 해도 36조라고 하니까 정말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야 될 텐데 사고가 보면 얼마 전에도 그런 것이 같은 기업 현장에서 같은 공사장이 일어난단 말이죠. 비슷한 사고가 유형의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사업주든 근로자든 그 안전수칙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원칙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사업주든 근로자든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다. 그렇죠. 이거를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하는 존재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지금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 그럼 그러니까 올 1년도 사고가 없을 것이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죠.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올 1년은 오히려 사고 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비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안전 분야에 있어서 그 수학을 얘기하면 1000 빼기 1은 999가 아니고 0이다. 0이다. 하나만 실수를 해도 사망이 그렇죠.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주나 근로자나 1000 빼기 1은 0이 아니라 999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저희 공단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중소규모 좀 작은 회사들은 이 산재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비 투자라든지 비용 지출이 좀 버거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는 안전공단에서 좀 지원하는 뭐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지금 거의 그 사망 사고가 약 8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납니다. 80%가 중소사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제 지원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기술 지원하고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은 그 현장 방문해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기술 지원을 좀 해주고 개선점 알려주고요. 그리고 위험 시설이나 그 설비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약 3만 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컨설팅을 하고요. 그리고 약 9천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만여 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로 보도되기에는 큰 기업, 큰 공사 현장에서 뭐 건설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납니다. 80%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겠네요. 더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취약한 중소기업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으로 치면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이른바 이제 뭐 산재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안전공단이 더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 인구 구조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자층이 좀 많아지고 또 노동력이 이제 부족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노동 그 자들의 구조가 변화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재해하고 문제가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재해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60세 이상에서 48%에 해당되는 그 사망 사고를 절반 났습니다. 가까이가 60세 이상 분들. 827명인데 그 중에서 404명이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 산업 현장도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좀 많아지니까 사고도 맞습니다. 또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102명입니다. 12%거든요. 그래서 고령자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합하면 60% 이상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령자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되고 판단력, 순발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안전교육 내진 그 기술 지원 부분도 하고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전담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이제 근로자를 성출하는 17개국에 대해서 안전 자료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안전 자료 보내고. 그리고 입국하게 되면 취업 전과 후에 또 저희가 안전 교육을 또 합니다. 그리고 좀 새롭게 지금 제가 만든 것은 뭐냐면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된 그 안전 관련된 30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그거를 한국어로 얘기하고 이해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안전공단에서 노력은 하지만 작은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인권 침해 사례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생각만큼 성과를 못 거둔다. 기업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은 여전히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지금
엄청 더운데 이렇게 여름 폭염이 심할 때 조금 빨리 왔습니다. 막 이렇게 심할 때 또 산업 현장에 또 걱정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발톱 때 일하시는 분들 이런데 좀 더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조금 준비해야 될 것 대비책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름철에 그 5대 안전 수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이 있어야 되고 네. 그늘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그늘까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냉장고가 있어야 되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응급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 그 5대 그 수칙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근로자들한테 시원한 물과 그늘과 바람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냉각조끼 같은 그런 보냉장구도 좀 그 준비를 해야 된다 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 시간을 좀 보장해 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열 질환이 의심될 때는 즉시 119로 연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저희가 그 폭염 예방 키트라든가 온습도기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규모 사업장, 취약사업장에는 저희가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정대로 좀 제발 꼭 지켜주길 바랍니다. 생명이 워낙 목숨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달 첫 주부터 한 달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정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안전 관련 행사들이 좀 있다는데 어떤 행사들이 있나요? 7월 7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경기도 킨텍스에서 중앙 행사를 이제 진행하고요. 7월 14일부터는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7개 도시에서 지역구 행사를 합니다. 7월 7일 날 그 개막식에는 그날 산재 예방 유공자들에 대한 그 표창이 있는 기념식이 있고요. 그 4일 동안은 스마트 안전보건 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스마트 안전보건 박람회. 각종 스마트한 기기들이 선보이겠네요. 선보이고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5일간에는 38개 세미나하고 13개 우수 사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6만 명 정도가 찾고 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시민께서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자, 이 안전보건 관련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좀 K 산업안전보건을 강조하신다는데 안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데 이 앞에다 K를 좀 붙이니까 약간 좀 어색한데 어떤 의미인가요? K 안전보건인가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그 뭐 K 컬처, K 방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건데 자, 우리도 이제는 그 안전보건을 우리나라가 세계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10년 내에 세계 제1의 산업안전보건 국가가 되자. 10년 내? 네. 그래서 2035년도까지 제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 공단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임 임원들 그리고 전 그 직원들이 전사적 TF를 구성해서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재점검, 조직에 대한 재점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바꿀 것이냐, 어떤 신사업을 발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 체계를 구성하고 또 개선점을 보완한 부분을 올해 말까지 완전히 그 만들어서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203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산업현장 안전한 국가로 만들겠다. 또 안전하게 공사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에는 빨리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도 강조해 오셨다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산업안전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산업재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김현중 이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주권익을 대폭 강화한 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재계는 통과 이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데요.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렸어도 자칫하면 배임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했죠. 정부 여당은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배임죄 폐지나 완화를 약속해야 합니다. 채찍만으로는 재개와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